우리는 왜 작은 키 때문에 고민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큰 키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큰 키를 선호할까요? 키 큰 게 멋있어 보여서, 남들한테 무시받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니까. 다 맞는 말인데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해석이고요. 우리가 큰 키를 선호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하다라는 본능적인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본능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능 영역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기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귀여운 애기 사진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미소가 나온 것처럼요. 이런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키 큰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키 작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계심을 풀게 돼요. 물론 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매우 작아요. 그런데 우리 키 작은 사람들은 이 매우 작은 차이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학창 시절에 학교라는 공간에서요. 아, 사람들은 쟤한테는 저렇게 대하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는구나. 쟤와 나의 차이가 뭐지? 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작은 키와 자존감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작은 키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는 타인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나를 대표님이라고 불러주는 조직에 있으면 나는 대표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 나를 멍청이라고 부르는 조직에 있으면 나는 멍청이로서 그냥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그 학교라는 공간은 다 같이 미숙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숨겨야 할 비언어적인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본능 속에 남아있는 키 작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씩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 원래 못나서, 원래 타고나길 열등하게 타고나서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그저 환경에 잘 적응한 덕분에,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지 않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키 작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게 됐고, 그 결과 자존감이 낮아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행동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찐따 같은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희를 더 쉽게 대하겠죠.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람들은 저희를 쉽게 대하겠지만 바꿔서 말하면 편하게, 경계심 없이 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사회적 지능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인간관계를 쌓기 쉬워집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를 편하게 대하고 저희는 그런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지능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더 편한 사람, 더 잘 들어주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을 학습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저희를 신뢰하고 편하게 대하고 믿어주고 찾아줍니다.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간 자존감이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존감도 높고 편한 사람, 우리를 더 많이 신뢰하게 됩니다. 선순환의 시작인 거예요. 혹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저희를 쉽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봐주겠죠. 저희는 자존감이 낮아질 일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갈 거예요. 그 올라간 자존감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사람들은 역시 저 사람은 능력도 있는데 자존감까지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선순환의 시작인 거죠. 키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의 고리가 무조건 끊길까요? 일단 키가 커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대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질 일이 없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희를 평범하게 대해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키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워져요. 그러면 키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하겠죠. 그리고 이런 불안한 모습들은 비언어적인 행동들로 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상하다고 느끼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위축될 거예요. 뭔가 의심하고 있구나, 정말 들킬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 키 수술을 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3천만 원짜리 깔창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께서 키가 작아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뛰어난 사회적 지능으로 주변에 잘 적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아쉽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키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고, 키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키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런 상태구나, 나는 환경에 잘 적응한 거구나 를 이해하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현재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내면 그냥 헛소리고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정말 사소한,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존감을 높이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눈을 마주쳐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대화를 하세요. 눈을 피하는 순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나와 대등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눈을 쳐다보는 걸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여기 눈과 눈 사이인 미간을 쳐다보시거나 여기 코끝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덜 어색하지만 상대방은 저 사람 나의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지신 다음에 진짜로 눈을 보면서 대화하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어깨를 펴고 정수리를 올려라. 이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러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내가 당당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자세 교정은 효과가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움츠러든 상태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유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할 때 말도 더 잘 나오고 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게 되게 쉬워요. 이렇게 자세를 취함으로써 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너는 개쩌는 사람이야 라고요. 면접을 보러 가면은 이 면접관이 나를 뽑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내가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알아보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게 과도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뽑고 싶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자세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경험하기. 어떤 분야건 좋습니다.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는 경험을 해보세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임도 좋습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킬링타임 오락은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걸 성취해내겠어 라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공략글을 보고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스스로를 피드백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성취감, 그로 인해 올라가는 자존감은 다른 일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요. 물론 그 노력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부나 사업 같은 분야면 더 좋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우리가 얻어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해야만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다른 분야로라도 성취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험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해주기. 이건 언젠가 영상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결국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걸 딱딱 해주는 자존감이 높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해주냐? 이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퇴근하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오빠 나 입맛이 없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입맛이 없지? 를 생각하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대신 고민해 주면 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여자어를 공부하고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입맛이 없다 그러지? 안 그래도 3일 뒤면 100일인데 왜 하필 입맛이 없다는 말을 이 자라 매장 앞에서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입맛이 없다고 말하면서 저쪽 루이비통 매장을 찾아봤는데 루이비통 사달라는 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서 어떨 때 입맛이 없는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고민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해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입맛이 없어요? 뭔가 근심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미 배가 부르거나 이렇게 몇 가지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것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 추측해보고 하나하나 제안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입맛이 없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던가, 그러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맨날 시켜먹던 거 시켜 먹을까? 라던가, 아니면 오늘은 그냥 카페 가서 달달한 케이크나 먹을까? 라던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걸 말할 때 관심을 보일 겁니다. 그걸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좀 어질어질하긴 한데 더 얘기하면 끝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직 키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시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